사법개혁 3법 통과 초읽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궁금했어요. 뭐가요? 네. 저는 이거 헤드라인만 보니까 네. 조희대가 또 한마디 했고 네. 뭔가 사법개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이제 뭐 민주당에서 네. 직위원회 그 1심 선고가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사법개혁을 앞당기는 오히려 저는 뭐 직위원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네. 사법개혁에 대한 동력을 더 확보하게 만들어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또 조희대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국민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가관이다. 그렇죠. 아니 참 언제 국민을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저는 조희대가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뭔가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네. 네. 발끈? 네. 이 사람이 조용하면 저는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법 왜곡죄 관련돼서도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 네, 법 왜곡죄 그리고 네. 이제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언이에요. 재판 소원이요? 네, 재판 소원. 그럼 뭐예요? 재판 소원은? 법원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헌법재판소법에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면 이게 이렇게 있었어. 공권력의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빼는 거예요. 네. 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가 들어갔냐면 이거는 처음에 이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질 때 법원에서 이 부분은 빼야 된다. 이 공권력의 행사 중에는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네. 그럼 판결로서 근데 어떻게 법원의 재판이 공권력의 침해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 부분을 넣었던 건데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다만 법원의 재판으로 뭐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내가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재판 소원을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예요. 네. 이거는 뭐 즉시 각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고 네. 정말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예를 들면은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조작 증거가 재판에 사용됐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극히 드물게 인정되는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이게 본안 판단을 가는 건데 그냥 이 자체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완전히 이제 극대노 이거는 위헌이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도 만약에 기본권에 침해가 있으면, 발생하면 그러니까 헌법 예를 네. 들어서 유성 사건 같은 경우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그쵸. 재심 사건으로 그때는 이제 공소 기각이 났죠. 공소 기각으로 이거는 검찰이 공소권 남용으로 이미 무죄가 된 사람, 이미 무죄 판결이 된 사람이야. 그쵸, 그랬죠. 그런데 이런 너네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이 된 사람을 다시 다른 걸로 공소를 제기해?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야라고 판단을 법원에서 끝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재판소까지 갈 리가 없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하면 재판소는 갈 리가 없습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도 그 단독 보도를 보니까 네. 무슨 또 전국 법원장 회의 뭐 이딴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호호호.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자신들의 무슨 권리 침해라도 발생하면은 네. 국민회의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맨 또 법원장 회의 같은 거 하려고 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증언도 중요하지만 인적 쇄신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증언은 그냥 뭐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가 많이 쌓여 있다면서요. 그 대법원장한테. 대법원에 일이 너무 많다. 이거 대법원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을 이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고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미 그 양승태 대법원장 유명한 상고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자. 대법관 수는 유지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적은 사람이 권력을 있을수록 권력을 유지하기 쉽잖아요. 그쵸. 대법관 수는 유지해야 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일 처리를 위해서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만들자. 이 말은 즉 대법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이 넘어섰다. 이건 인정된 거거든요. 네. 이건 이미 인정이 된 거야. 그렇지만 대법관은 증언하지 않겠어라는 거는 대법관 수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대법관 증언에 대한 이야기는 10수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다. 네. 대법원 자체에서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꼼수를 부리는 상고법원이라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대법관 지원하는 게 전공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항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대법관의 그 위치와 위상,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거라고 보고 이걸 절대적으로 막고자 하는 거죠. 몇 명을 늘릴 건데요? 지금 자체로는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늘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처음 얘기가 나온 건 100명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원래 몇 명이? 지금 몇 지금 명이에요? 이제 법원행정처장까지 14명입니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20몇 명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13명. 많이 안 늘려. 네. 아, 너 늘릴 때 확실하게 늘려야죠. 지금 윤석열도 2,000명 늘렸는데 우리는 2,000 받고 200명 가. 그럼 인적 쇄신 부분은 이제 법 왜곡죄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나요? 인적쇄신 자체가 법 왜곡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적쇄신은 어쨌든 대법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인원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관에 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적쇄신인 거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명백하게 잘못 적용해서 재판 결과를 내렸다. 사실 이거는 법원 판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 범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우성 사건 증거를 조작해서 이걸 재판을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검사에게 적용되는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법관까지 이게 들어가면서 예. 보니까 아니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직위원 부장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네.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왜곡돼서 법 해석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돼서 마치 이제 법원을 직격하는 것처럼 모양이 됐지만 초기에 이 논의가 나왔을 때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왜곡해서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안 내고 자신들이 조작한 증거만 낸다거나 그런 사건 이화영 재판에서 뭐 연어술 파티 그런 사건에서 이게 증거가 왜곡 조작됐다 뭐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판사들은 잘못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법 건데요? 왜곡죄가 적용되는 거죠. 판사들한테도? 네네 아. 적용되는 걸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 자체가 처음에 발의됐을 때보다도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게 지금 올라갔고 통과가 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또 법 왜곡죄를 그 판사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를 판단하는 사람도 판사. 판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되겠느냐 이제 그렇네. 이런 일단 의혹 제기 뭐 아무튼 뭐 의문 제기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재판 소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국민들 붙잡고요. 대법원을 신뢰하세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헌법. 당연히 헌재 신뢰한다고 네,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국가기관 여론조사만 참고를 하더라도 뭐 아주 가깝게는 2025년 초에 했었던 여론조사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시사인에서 했던 보도일 겁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관을 보건데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정원보다도 낮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여론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윤석열 파면 이후로 더 격상이 되었고 네. 법원은 지금 뭐 윤석열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인성이가 김건희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네. 이번에 직위원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 소원 문제라든지 법 왜곡죄 얘기가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그 직위원 부장의 그 판결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그 판결에서 그 계엄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형식적 요건이라든지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다만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 이거 자체가 내란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면서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형식적 절차에 관여한 국무위원,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위원 부장의 이 판결에 의한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죄가 선고될 거예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갖췄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 절차에 참여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국무위원들의 정족수를 갖추고자 했던 한덕수의 행위는
이거는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내란이랑은 직접 연결이 안 되네? 분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직연 부장의 판단이 단순히 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저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조이대 코트에서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지간 부장이라든지 또 한 가지 이제 이상민 전 장관 판사에 대해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기관 단전 단수에 관여했다라는 이유잖아요. 네. 언론기관은 그 직연 부장의 판결문에 따르자면은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기관에 대한 봉쇄, 군대, 침탈 이런 게 내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론기관 단전 단수까지는 아직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은 아닌데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직연 부장의 판결로 인해서 무죄 나온 사람 2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무죄를 줬거든요. 너무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 지금 다른 사건들이 직연 부장의 판단과 맥을 일치하자면 무죄가 수두룩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함정을 다 마련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앞으로 이어받아가지고 담당하게 되긴 하지만 네. 네. 사법부 차원의 되치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조희대의 정치 네. 이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 맞다. 직위원 판결도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끝이 없죠. 사람들이 직위원 기대치가 너무 밑바닥에 있어서 낮았어가지고 무기징역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고 그래.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아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을 앞으로 보면. 무죄 줄 사람이 너무나 많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유.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한 판결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모든 재판을 한 번에 하게 되는 항소심에서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그리고 재판소원 문제까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어쨌든 좀 완성이 돼야 된다. 네. 너무 충격적인 것이 뭐 노상원 수첩을 날린 것에 아, 그것도 대해서 날렸죠. 그게 너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거라는 게 이게 뭐 깨끗하게 필적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꽁꽁 숨겨놨는데 이거를 발견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거를 발견되기 쉽도록 거기다가 둔 거라고밖에 의심할 수가 없는 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날림으로 인해서 뭐 이 계엄도 12월 1일에 이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맞아. 이틀 전에 마치 네. 우발적인 것 마냥. 정말 그 부분이 가장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뭐 이제 시기도 해프닝. 너무 앞당겼고 마치 네. 메시지 계엄이라고 네. 윤석열이 주장했던 거를 다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고 네. 직위원 같은 사람을 방지하고자 혹은 또 처벌하고자 만든 사법개혁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법관 대표회의 이런 거 얘기한 법원장 회의 한다라고 해서 입법부가 굳이 뭐 쫄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뚜벅뚜벅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쫄면은 진짜 쫄아들걸요. 그러니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입법부의 그 입법에 대해서 뭐 헌법 이거는 국민의 피해를 익히는 것이고 헌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거 자체 그 재판 결과가 뭐 바로바로 뭐 위헌이다 말하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에서는 캐려고 하는 것이지 그 결과 자체로서 이것이 국민의 뭐 기본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이거는 삼권 분립에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네. 대법원장을 이진관 판사로 교체하면 안 돼요? 아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 국민 투표합시다. 아 대법원장 직선제 이거 막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아요. 아 맞아. 정말 그냥 대법원장만 바뀌어도 그냥 기강이 좀 잡히면서 정신 없는 판사들도 좀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용기를 냈고 국민들을 위해서 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예. 뭔가 이런 사람한테도 좀 왕관을 줘야지.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극히 비주류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걱정돼요.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형사 1부하고 형사 12부. 12부. 근데 12부가 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들리고 하니까 네. 걱정되고 하필이면 또 한덕수 23년 선고받은 네. 거 있죠. 네. 그 건이 항소심이 형사 12부로 간대요. 네. 12부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뭐 그 형사 12부에 한 3명의 판사가 있는데 문제 거기도 많아서. 이렇게 안전치가 않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 기각을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어. 마지막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판사의 그 재판 과정을 쭉 보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었지만 예. 국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니까 무기징역만큼은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은 무기징역 요거는 숙제를 해놓고 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이상한 판사들이 아무리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이거 직원 부장 잘못 판단했어라고 생각하고 더 눈에 불을 켜고 본다면은 결과만큼 뜻대로 못할 것이다.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연하죠. 결과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전해가지고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뭐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역사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기득권은 결국 해체되기 또 마련이거든요. 네. 네. 입법부가 또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네.